오늘 귀한 말씀 주실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명채 박사님이시고요. 독일 뷰팅겐 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전 한국농업대학 학장이시고 전 청와대 농업비서관 역임하셨고 전 청와대 농어촌 대책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제목은 농업 개방의 여건 변화와 통일농업 협력 방안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 들으시고 평화통일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강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명식입니다.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할 때 청와대 농어촌 대책팀장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농어촌 대책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든 이유가 그 농업 정책은 농촌 정책입니다.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인데 농촌 복지 정책, 농어민을 위한 복지 정책은 복지부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손을 안 댑니다. 그런데 또 복지부는 농림부 소관이니까 손을 안 댑니다. 그러다 보면 사각지대가 됩니다. 농촌 교육 문제가 그 모양입니다. 지금 농촌의 초등학교가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학급수가 몇 학급 이하면은 없애도 된다. 그리고 없애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다 없애진다. 근데 농촌에 초등학교가 없어지면요, 마을이 없어집니다. 마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중에 없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의 지침 하에 정책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촌 사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농어촌의 사각지대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농어촌 대책팀을 만들었고, 대통령께서 농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얘기다, 해봐라. 그래서 제가 복지부, 교육부, 행자부, 가족부 다 합쳐서 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든 작품이,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특별법을 만들다. 그리고 교육부는 농어촌 교육특별법을 만들다. 그리고 농림부는 그것을 우선시우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특별법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총괄 간사를 농림부 장관이 한다. 그리고 총책임자는 총리다. 이렇게 해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그 법이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이제 수단이 좋아가지고 총리를 잘 부어 삶아서 일만 벌리면 농촌 정책은 정말로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런데 잘못하고 있어요. 속상해요. 옆에서 보면 답답해요. 그 일을 한 것이 이 대책팀의 큰 임무였습니다. 사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원래 한 일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농림부 산하의 말하자면 정부 취업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서는 농업정책을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농림부에 넘겨주고, 농림부가 시행하고 나면 그것을 평가하고,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고쳐주고, 잘 되면 또 확산시켜주는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계획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40년 그 연구기관 창설요원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졸업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청와대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제 농민을 육성하는 농민상원학교인 한국농업대학, 지금은 한국농수산대학, 그것도 이제 제가
김영삼 그때 만들자고 해서 이제 만든 건데 농민사관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은 농민을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3년 제국 전액 정부와 모자에서 신발까지 다 대주고 입학과 동시에 무조건 기숙사 생활입니다. 집을 떠나서 기숙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 1년 동안은 농장 실습 반드시 해야 되고 실습 점수가 인정 안 되면 졸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습은 자기 농장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커도 반드시 남의 농장에 가서 실습을 해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학교고 졸업하면 공부한 3년의 2배 6년 동안 의무적으로 농사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 면제됩니다. 군대 면제를 받는 사람은 3년 더 해서 9년 동안 농사를 의무적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놨고 그 학교가 지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거의 97%가 영농에 정착하고 있고 정착한 학생들의 소득이 일반 농민 소득보다 한 2배 이상 높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제가 그렇게 가르쳐서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뭐라 그러냐면 왜 중국하고 FTA 빨리 안 합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빨리 시행이라고. 우리 그냥 보통 농민들하고 다릅니다. 지금 보통 농민들은 중국하고 FTA 시행되면 우린 죽는다 이러는데 저들은 열어야 쳐져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중국 시장이 엄청난 시장이다. 왜? 농산물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입이거든요. 입으로 들어. 근데 이 입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지구상에서 중국입니다. 그리고 인구밀도 많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이 지역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농산물 시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연합을 다녀봤는데 유럽연합 28개국이 모여서 만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르판. 그 28개국 다 합쳐서 인구가 몇 명이냐? 중국 인구의 3분의 1. 그 시장 짜고 우리만큼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큰 시장에서 최고 수요층 1%만 차지하면 우리나라 농산물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감춰왔지만 농산물 수출 정책을 수출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까지 못하게 했어요. 왜? 수출하면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지금 산업체들 노임을 많이 줘야 됩니다. 노임 많이 주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상품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력이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 농정기관에 있을 때 쌀 수출 이거를 추진했어요. 그래서 중국하고 약속까지 다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추진했는데 결국 못했어요. 왜 못했냐? 수출하려고 그거 다 했다고 해서 혼났어요. 들렸어요. 그런 겁니다. 사실. 이건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시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업 사정을 알아야 우리가 통일 농업을 지원하겠다. 통일 농업을 추진하겠다. 우리 농업 먼저 해결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농업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앞뒤가 좀 모습이지만 우리 농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하고의 농업을 교류한다.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농업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90년대에 농업 투자자 증가로 농업을 아주 가속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경제권에서 경제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지금까지 뭐 42조 무슨 조 하면서 지금까지 신문에 야한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뭐가 발전됐냐? 지금 농민들은 FTA 하면 다 죽는다고 소리 지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농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다 어디로 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 성장률은 86년에서 90년까지 기간에 연평균 마이너스 0.9%였습니다. 그런데 96년 이후에는 연평균 3%씩 증가했습니다. 이거 뭐 많이 증가한 건 아니지만 3%씩 계속 증가했습니다. 고정자금도 굉장히 늘어나서 연평균 9%씩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농산물 공급량의 82%는 국내 생산 증가에서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감이 안 와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요즘 시장에 가면 겨울이고 여름이고 봄이고 없습니다. 계절 불문하고 뭐든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든 겁니까? 농민이. 그 생각도 못해요. 그 농민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한겨울에 임금도 못 먹는 수박을 먹을 수 있어요. 네. 그거 다 농민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내기까지 투자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렇게 투자했는데 농민들이 한 게 뭐냐? 지금 뭐 죽겠다고 맨날 소리만 지른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속이 상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냐? 왜 속이 상하냐?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계절 없이 생산하고 양도 품질도 좋은 놈을 만들어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농산물 생산 자재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소비자의 이득은 증가하는데 왜? 농산물은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니까 소비자 이득이 생기죠. 소비자는 아주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농민은 계속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농업 소득은 94년부터 2002년까지 15.9%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농민의 생산성도 엄청나게 증대됐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보다 우리 농업 성장이 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농민은 소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장과 소득의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농업입니다. 농업은 성장하는데 농민의 소득은 떨어지고 있는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성장하면 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왜? 농민 숫자가 5%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에 80%가 농민이었습니다. 농업 생산액 비중이 전체 우리나라 국민 주택 생산액에서 3%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생산액 비중도 적지, 농민 숫자 적지. 그 표가 없잖아요. 표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래서 관심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데 이제는 FTA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농민이 떠들지만 않으면 좋겠다, 소란 피우지만 않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가까이서 하겠습니다. 이게 비치니까 좀 방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자금률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21.3% 공급하고 있습니다. 21.3%로 떨어졌습니다. 자금률이. 그럼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요 104%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65년대, 90년대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1.3%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80%의 농산물을 전부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자금률은 그분양이 되고 농민들의 농가 호당 경지 면적, 농가가 1호당 농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되냐? 1.7헥타르, 1.7헥타르.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쇠고기 시장 열어라, 쌀 시장 열어라 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우리나라의 FTA를 만들어낸 미국. 호당 경지 면적이 300헥타르입니다. 네. 300헥타르를 가진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다음 농산물 시장 열어라 하고 막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런데 참 이거 재밌다는 얘기가 이상하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농산물 자급률 21.3%밖에 안 되는 나라, 그리고 경제 면적이 콩깍지만한 나라에서 매년 무슨 농산물인가 남아 돌아가면 갈아엎습니다. 농산물이 남아도 갈아엎어요. 작년에 배추고 다 갈아엎었습니다. 양파 갈아엎었어요. 왜? 서울까지 오면 운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운임도 안 나와. 이거 웃기는 얘기 하는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땅덩어리 쪼만하고 자급률도 21.3%밖에 안 돼가지고 80% 사다먹는 나라에서 남아서 갈아먹는 나라예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예? 우리나라가 뭐 컴퓨터가 세계에서 뭐 어째가 컴퓨터로 다 치면 나온다. 그걸 계산하면요, 양파 얼마 심으면 얼마 남고 우리나라 소비량이 얼마고 다 나온다. 왜 못합니까? 그걸 못하는 나라예요. 그걸 못하는 나라입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 못할 수밖에 그런 계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그 해석 못합니다. 역사가 해방되고 올 겁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풀려나고 얼마 안 있다가 5년 정도 됐을 때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 통해 굶어 죽고 뭐 얼어 죽고 많이 죽었어요. 그때 세계 각국이 적십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조를 엄청나게 갖다 줬습니다. 왜?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원조를 많이 갖다 줬죠. 그때는 필리핀도 우리나라에 쌀을 엄청나게 갖다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필리핀이 세계적인 쌀 수출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쌀을 엄청나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에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필리핀이요, 쌀 수입 대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어떻게 됐습니까? 필리핀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돈 벌러 노동자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리핀 꼬라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닮아가고 있냐?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이건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외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에게 곡물 원조를 많이 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갖다 주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혹시 아세요? 미국이죠. 예. 미국이 제일 많이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 전쟁 때 주는 원조는 전부 공짜입니다. 미국도 공짜로 엄청나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준 건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너 정부에다가 공짜로 주겠다. 그런데 너 정부는 그걸 백성들한테 공짜로 주지 말고 싼 값으로 팔아라. 그럼 왜 팔아서 뭐 하라는 얘기야? 그 판 돈을 놔둬라. 그래서 놔뒀습니다. 그게 대충자금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 치면 나온다. 대충자금. 그래서 대충자금을 놔뒀는데 그 대충자금을 우리가 뺏어가지는 않겠다. 너가 써라. 너가 쓰는데 우리 허락하에 써라. 이렇게 됐습니다. 너 마음대로 쓰지 말고 허락하에 써라. 어디다 허락해줬냐? 전쟁통이니까 무기 사오는데 무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서 원조해주는 물자를 가지고 가공 공장 만들고 가공 회사 만들고 그런 거 만드는 데다 쓰도록 했어요. 그걸 놔둘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공장도 짓고 뭐 해가지고 산업화해서 먹고 사는 일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래서 우리도 아주 고마워했어요. 예, 그 좋은 얘기가. 그래가지고 대충자금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 만들고 회사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얘기가 뭐냐? 300경기라는 게 나옵니다. 300경기. 300경기 그러면 나옵니다. 세 가지 하얀 물건만 취급하면 부자 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물건이 뭡니까? 밀가루, 설탕,
네? 쌀. 아닙니다. 쌀은 필리핀에서 공짜로 엄청나게 갖다 주는데 그거는 완전히 공짜였어요. 네. 어디? 저기 연세 많으신 아주머니들은 아실 텐데 네, 옛날에 저 애들 시집장가 보내면 적어도 이불 매체는 소금입니다. 면허는 100% 잡혔습니다. 그런데 면허 왕창 들여다가 긁어가지고 방직공장 만들어서 기업이 생기고 부자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방직, 뭐 제1모직 뭐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국지의 재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 들여다가 제일공장 만들어가지고 대한제일, 제일제일, 뭐 지금은 CJ제품이 됐죠. 이런 제일업체들이 돈 벌어가지고 기업이 되고 재벌이 된 겁니다. 설탕 누가 수입했습니까? 거의 독점 수입했어요. 누구죠? 유명하죠? 설탕 뉴스 하다가 걸린 사람 이병철 씨. 그렇게 해서 생긴 재벌입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있죠? 어느 기업이에요? 예? 삼성이잖아요. 삼성은 그래서 뿌리가 대충이라고 뿌리가 미국. 여러분 잘 아시죠? 삼성이 그렇게 생긴 겁니다. 삼성만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5대 재벌, 15대 재벌